브랜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트 전략기획팀 신동형 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서포트 신동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부분은 최근에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린다면 저는 LG경제연구원에서도 근무를 했고요. 오늘 같은 그 LG에서 주최하는 장소에 다시 와서 세미나를 하게 된다는 부분이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스타트업 관련된 그 경험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 2가지 정도 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게임 소셜 미디어 게임덕 대표이사를 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게임, 유튜브의 그 소셜 미디어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 LG에서 배웠던 고객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2년 정도 전에 시작한 캠코드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가 뭐 스탠포드, 구글, MIT 출신의 코파운더들과 투자금도 한 3,400억 정도 2014, 5년 정도에서 이미 받았던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 글로벌 그 M&A 기준으로 글로벌 1등은 먹고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관계로 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행사가 스타트업 행사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완전히 파운딩 멤버로서의 대표이사는 아니고 월급쟁이 대표이사였는데요. 스타트업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저도 아마 우울증이 와서 몇 번 죽을 뻔한 경험도 있었는데 이제 스타트업 행사인 만큼 또 대표님들이 모이신 만큼 정말로 멘탈 강하셔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게임덕 대표이사를 하다가 문을 닫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그 모회사였던 현재 알서포트 전략기획 팀장으로 있는데요. 알서포트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B2B 소프트웨어로는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회사이고요. 그 코로나19 수혜주로 코로나19 때문에 2019년도에 한 시총이 한 900억에서 1200억 정도였는데 2020년도에 시총 1조까지 찍는, 그리고 올해도 내년도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리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전략기획 팀장을 맡고 있고요. 책 내용 관련해서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화면이 보시는 것처럼 딱 그겁니다.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는 인프라가 새로운 혁신의 기반 등장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프라가 새롭게 나올 기술 혁신의 그 특징, 그리고 스펙을 정의하거든요. 그 스펙을 정의하고 그 다음 단계는 그 새로운 기술 혁신을 충분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4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한 첫 퀘스천은 뭐냐면 스마트폰, 이미 뭐 충분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넥스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여정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얘기했던 부분이 딱 그랬었어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한데 뭐 더 필요해? 라는 부분이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예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것 같아요. 휴대폰 충분한데 피처폰이 왜 필요해? 그리고 피처폰 충분한데 왜 스마트폰이 왜 필요해? 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세상의 기술 인프라 그리고 기술 혁신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 느끼는 것들은 아주 일부이고요. 하지만 그 밑에서 어마무시한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새로운 혁신을 품은 인프라, 그리고 그 인프라가 정의하는 기술 혁신, 그리고 그 기술 혁신을 받아들이는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세대가 그 기술 혁신을 받아들였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4가지 챕터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혁신 그 특징을 품은 5G와 6G라고 했는데요. 여기 그냥 사실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하나씩 나열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왜 이동통신망에서 새로운 혁신을 출발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굳이 타임라인을 딱 명확하게 정했거든요. 2040년까지 새로운 혁신이라고 왜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2040년까지 진행될 5G와 6G의 특징이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그게 어떤 기술 혁신을 품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기술 혁신이 등장해서 하기 전까지 사실상 그 해가 뜨기 전에 뭐 변화가 가장 빛이 나는 것처럼 그 사이의 변화는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 변화, 이동통신 기술에서 왜 시작돼야 되는지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시스테믹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하나의 저의 프레임워크이거든요. 보시면 심플합니다. 사막 위 차량은 슈퍼카는 그냥 고철덩이에 불과하거든요. 그냥 잘 달리지도 못하고 밑이가 낮아가지고 달리지도 못하고 심지어 팔 수도 없어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제대로 구축되고 그 위에 기름 걱정, 전기 걱정 없이 달릴 수 있는 주유소 그리고 충전소가 마련된다면 진짜 제성능을 내는 슈퍼카가 등장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사실상 우리가 느끼고 인지하는 것들은 사실상 슈퍼카인데요. 그 슈퍼카가 진짜 제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게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사실상 자전거용 도로면 자전거가 달릴 거고요. 그리고 슈퍼카용 도로면 슈퍼카가 달릴 거고요. 그리고 트럭용 도로면 트럭이 다닐 것처럼 어떻게 이 도로가 기술 특징을 정의하는가, 그 위에 달릴 수 있는 슈퍼카를 정의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 있는 부분이 그 정의되는 부분, 혁신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술 이동통신 기술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부분이 왜 굳이 2040년까지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 부분은 산업 혁신의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세상 완전히 바꾸는 Y성 혁신이 한번 딱 때리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쫙 퍼지는 거. 하지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그 다음 단계 Y성 혁신이 다시 등장하고 이런 것처럼 Y성 혁신, 점진적 혁신, Y성 혁신, 점진적 혁신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데 이걸 이동통신 산업에 탁 적용해 보니까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1, 3, 5. 홀수 세대는 Y성 혁신을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출산하기까지는 사실상 애매한 부분일 거고요. 대신에 2, 4, 6은 그런 새로운 Y성 혁신이 쫙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면 원지 때 따거폰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야기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우체국 아저씨도 있고 집에 전화도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왜 굳이 휴대폰이 필요하냐고 라고 했다가 디지털이 되면서 2G 때 쫙 퍼졌죠. 3G 때 생각나시죠? 휴대폰에서 굳이 왜 TV를 봐야 되고 영상을 봐야 되고 이거 왜 불필요한데 비싸잖아 안 써 라고 했다가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세상으로 확 바뀌었죠. 그것처럼 5G 시대 새로운 혁신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또 재밌는 이동통신 기술의 약간 룰 같은 게 있는데 재밌는 게 보시면 1, 2, 3, 4, 5, 6 가는 거잖아요. 즉 1, 2 휴대폰, 3, 4 스마트폰인 것처럼 10년마다 기술 혁신,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1, 2, 20년마다 세상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5G 때 나오는 잉태하는 기술 혁신이 결과적으로 돈을 버는 부분들은 6G 때 그러니까 확산이 되면서 많이 파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1G, 2G 세상 변화. 1G와 2G는 그냥 휴대폰을 위한 망이었고요. 3G, 4G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멀티미디어의 극한이 사실상 스마트폰이거든요. 스마트폰을 위한 망. 5G, 6G? 그 스마트폰이 아닌 뭔가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약간 흐리게 했는데 저게 사실상이고요. 생각해 보시면 딱 명쾌합니다. 이 스마트폰 작은 화면 속에 굳이 5G 네트워크 필요 없거든요. 근데 사실상 5G라는 부분은 제대로 아직 구축이 안 돼서라는 부분인데 제대로 구축이 되려면 이거 사실상 비즈니스를 짤 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5가지가 완벽하게 돼야 돼요. 첫 번째, 주파수, 기기, 기지국,
코어망 그리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이 5가지가 다 됐을 때 이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는 5G의 특성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주파수 반토막, 기기 반토막. 미국은 돼요. 하지만 기지국은 뭐 그런 대로 세워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단 스마트폰 중심이지 이 5가지가 다 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다음 챕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5G. 그러면 5G라는 특징이 굳이 스마트폰이 아닌 새로운 특징이 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이제 5G 강의할 때는 딱 3가지 말씀드리거든요. eMBB, MMTC, URLC만 알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뭐 eMBB는 초고속, Enhanced Mobile Broadband, MMTC,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초연결, 그리고 URLLC,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 초저지연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딱 심플하게 얘기하면 딱 그거예요. eMBB,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빠른 뭔가가 가능해진다. MMTC URLC는 예전에는 IoT 사물 인터넷 되게 붐이 있었잖아요. 사물 인터넷 예전에는 별도의 망 구축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제는 셀룰러 망으로 가능해진다. 결국 보시면 스마트폰 관련해서 한 단계 진화된 멀티미디어 관점에서 뭔가가 나올 거고 IoT가 진행된다 라는 관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5G 특징은 4G보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제가 5가지가 다 완벽하게 됐을 때 현재 4G보다 한 20배 정도 빠른 거고요. 그리고 접속 기기 수는 지금이 2,000개, 4G가 2,000 user per, 그러니까 평방 킬로미터인데요. 그거보다 500배 더 많은 기기가 붙는다. 그리고 저지연성은 한 60에서 50배 정도 더 안정적이고 지연성이 낮아진다라는 관점인데요. 그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 스마트폰 너머에 있는 멀티미디어 기기, XR이라고 하면 초실감형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것. 지금 요즘 많이 쓰시죠? 이노베이터식이니까. 오큘러스2 같은, 뭐 예전에는 VR, AR, MR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는 XR, 확장현실이라고 정의를 드리고요. 왜 굳이? XR용 그 5G 망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재밌는 부분이 스마트폰은 요거만 되잖아요. 하지만 XR은 360도 3차원 콘텐츠이기 때문에 아무리 둘러봐도 이 상황에서 모든 콘텐츠가 완벽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빨라야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던 사물 인터넷, IoT, 그리고 결과적으로 XR이 가져오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IoT가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이 합쳐졌을 때 뭐가 좋아지냐? 결국 AI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건 옛날 얘기고 데이터를 학습시키면서 많이 확산되기 때문에 5G가 만드는 새로운 기술 혁신은 전 시야라고 합니다. XR, IoT, AI 이 부분이 전개가 될 것이고요. 6G도 사실상 스펙상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저는 X 익스트림이라고 했는데 속도도 지금 보시면 속도도 보시면 20GBps에서 1TBps까지, 그리고 기기가 붙는 것도 지금보다 재밌는 부분 10배 더 많은 기기가 붙는데 그리고 그 URLC 관점에서도 저지연도 지금 뭐 5G가 제공하는 부분보다 한 10분의 1 정도 더 안정적으로 그 저지연을 가져오는 부분인데,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은 스페이셜 공간 감각이 필요한 부분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메타버스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5G나 6G나 새롭게 정의하는 기술 혁신은 XIA, XR, IoT, AI 확장현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진짜로 그 세상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4차성을 찾다 보니까 회광반조라는 생각이 그걸 찾았거든요. 뭐냐면 햇빛이, 그러니까 태양이 질 때 가장 빛난다라는 관점인데, 옛날 생각해 보시면 좀 저도 재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LG 휴대폰이 제일 잘 나갈 때가 스마트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트워크망이 제대로 구축되는 적어도 2025년까지는 가장 누가 봐도 스마트폰 말고는 없어요, 시장이. 가장 빛나겠지만 하지만 밑에서는
사부작 많은 일들이 진행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확장현실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림의 블랙베리 사업 정도였을 것 같은데요. 2001년도에 블랙베리 뭐 스마트폰 나오면서 2010년도까지는 핫했었는데 그때 당시 글로벌 넘버원 휴대폰 사업체인 노키아의 매출의 1.4%밖에 안 됐고요. 5년이 지난 2005년에서도 4.4%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사부작 변화되는 것처럼 이미 XIA, CI에 관련된 변화들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5G, 6G가 정의하는 기술 혁신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XR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상 AR, 어구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 그리고 VR,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라고 하고요. 애매한 부분이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현실이라는 부분까지 하면서 산재돼서 정의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니죠. 한 2, 3년은 됐으니까 2, 3년 전부터 이 부분이 사실상 예전에는 별도로 진행돼야 되겠지만 CPND라고 하잖아요. 생태계 관점에서 통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용어로 보자는 트렌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도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LG한테 배운 건데 아젠다 세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 XR 업계에 들어오기 위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전에는 AR, VR 전문가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들어가면 팔로우잖아요. 하지만 XR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조금씩 올라와 있고 더 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XR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XR 영역에서는 가장 많이 알아주는 사람이 됐는데 그런 것처럼 초기에 아젠다 세팅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XR을 안 쓰는 회사는 크게 한 1년 전까지는 두 회사 있었어요. 하나는 MS는 자기가 M자가 있기 때문에 믹스 리얼리티를 하면서 MS는 믹스 리얼리티를 쓰고요. 페이스북은 원래 VR을 강조했었는데 메타버스를 강조하면서 최근 들어 XR을 쓰는 등 최근 들어서는 XR로 흡수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잠깐 보시면 가상현실은 이런 거고요. 기기 HMD나 글래스 끼고 가상에서 노는 거죠. 증강현실, 휴대폰이나 아니면 기기에 딱 끼고 구글 글래스처럼 그냥 현실에다가 데이터를 빵 박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굳이 그 XR이 스마트폰 다음이냐라고 말씀드리면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은 자료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미디어의 전환입니다. 미디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는 그릇인데요. 첫째 출발점, 텍스트부터 시작했죠. 안 배우면 몰라요. 그 다음 단계는 그리기 시작했죠. 좀 뭔가 알겠어요. 이 통신망이 나오면서 전화되면서 보이스가 됐고 합쳐지면서 비디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비디오는 이 스마트폰 스크린 혹은 PC 스크린, TV 스크린 너머에 있는 걸 이렇게 관찰하는 건데 뭔가 좀 답답하잖아요. 진짜 점점 요구하는 게 현실 같은 디지털 공간인데 그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3차원 360도 공간으로 쏙 들어가야 되거든요. 짠 들어가서 아무리 실질적으로 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같은 한 공간에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XR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사실상 홀로그램까지는 되겠죠. 그리고 현재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치열하게 고민하고 진행되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건 퀄컴에서 나온 자료인데 퀄컴에서 컴퓨팅, 엔터테인먼트, 텔레콤 이 부분을 사실상 스마트폰이 다 흡수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사실상 XR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그리고 MS도 현재 스마트폰의 패권을 누가 잡았죠? 애플과 구글이거든요. 그때 뺏지 못하고 확보하지 못했던 패권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게 스마트폰 다음가 미래라고 보고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투자와 그리고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스마트폰과 XR 비교했을 때 또 하나 더 정말 좋은 게 있거든요. 스마트폰 했을 때 안 좋은 게 뭐냐면 내 눈과 손을 딱 잡혀 있잖아요. 근데 XR은 기기를 끼고 손은 핸즈프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바디랭귀지라는 거는 몸짓에서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직관적이고 진짜의 의미를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XR이 될 겁니다. 그리고 XR 관점에서는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페이스북을 보시면 가장 B2C 관점에서 정확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른 회사와 달리 그 페이스북은 철학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한번 읽을게요. 페이스북의 XR 비전은 XR은 다른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누군가와 옆에 있는 듯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 존재감을 새로운 방법으로 일깨워주는 매개체라는 관점에서 소셜 미디어 서비스잖아요. 그 단계를 한 단계 진짜 디지털 공간이지만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소셜 미디어를 만들겠다라는 관점에서 가장 서비스 기기 관점에서 투자와 그리고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홀로그램 잠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홀로그램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인프라스트럭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는 홀로그램이 전신을 다 하려면 대충 한 4테라bps 정도까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6G가 제공하는 부분이 최맥스 이론적으로 1테라bps이기 때문에 적어도 7G, 8G 즉 2040 아마 7G가 IMT 204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041년부터 2050년, 그리고 H가 2051년부터 2060년 정도까지가 홀로그램일 거고, 단기간 20년 동안은 XR 중심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XR이 확장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눈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이 사운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오감, 촉각, 그리고 미각, 후각 또 점점 더 발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슈는 그 다음 단계는 참여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 디지털 공간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렉도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기는 지금 HMD 너무 무거운데요. 안경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누구나 웨이트리스 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로 발전해 나가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또 재미있는 부분이 원격 했을 때 소프트웨어로 제어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딱 보시면 하드웨어가 XR 공간에서는 사라져요.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자체가 더 많이 소프트웨어가 되는 부분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IoT 사물인터넷인데요. 사물인터넷 출발점이 재밌는 게 그겁니다. 저기 보시면 4G에서는 2000명 per 평방킬로미터인데요. 5G부터는 100만 개 per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연결의 주체가 이제는 스마트폰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기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물인터넷의 가장 큰 첫 번째 접근은 연결의 중심이 사람에서 사람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사물로 된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슈가 된다기보다는 변화되는 핵심 변화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구석구석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해서 숨어 있는 비효율,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훨씬 더 자동화되면서 효율적인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물과 소통하는 UX라는 부분인데요. 기계 사용장치 요즘 보려면 아직까지 막 해야 되잖아요. 막 매뉴얼 다 딸딸 외워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그냥 사람하고 말하듯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 MZ세대는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가 IPTV로 컨텐츠를 딱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TV를 작동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요. 셋탑박스를 작동하는 방법 배워야 되고요. 리모컨 작동하는 방법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모컨 작동해서 프로그램 찾는 거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하는 거 배워야 되죠. 이걸 다 배워야 되는데요. 그 책에 담겼는데 그 와이프의 그 외사촌, 미국에 사는 외사촌 같은 경우에는 외조카죠. 외조카 같은 경우는 5살, 6살인데 집에 오자마자 딱 그런데요. 알렉사는 그 아마존의 스마트 스피커죠. 알렉사 턴온 모아나라고 합니다. 이거 프로세스 다 배울 필요 없이 그냥 모아나만 틀어줘 라는 말 한마디로 구현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상 그 가전 그리고 다양한 사물, 기기 등등에서 나타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데 크게 보면 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능 수준에서 특수 목적에서 일반화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터미네이터 이런 쪽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같은 슈퍼 AI가 나오는 단계,
그리고 AI가 활용되는 단계에서는 일단은 사람을 보완하다가 협동하다가 제끼는, 대체하는 그런 단계로 진화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AI, 결국 데이터가 많아지는데 이 자료 사실상 2014년도부터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이걸 IoT, AIoT, 디지털 트윈 이렇게 다 적용하면 되는 부분인데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격, 연결이 딱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원격으로 뭐 하는지 보고, 봤으니 뭐합니까? 그 다음 단계는 직접 가서 제어하기 귀찮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안 가고 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 근데 제어했다 보니까 특정한 상황에서는 뭐 그냥 내가 안 보고 안 가도 되겠네라고 하는 것처럼 특정한 최적화. 그 다음 단계는 완전하게 자동화되는 부분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이 부분 역시 노동력 관점에서 보면 정신적, 육체적 관점에서 일단 보완을 사람의 그러니까 파워나 이런 부분들이 제약적이기 때문에 보완을 하다가 같이 하다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부분은 좀 이제 향후 미래 상회는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아재들 생각하는 부분은 경쟁적 삶이거든요. 그 AI가 그 화이트 칼라를 빵 차서 쫓아내고 그리고 로봇이 블루 칼라를 빵 쫓아내는데 진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 새로운 세대들은 이미 같이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같이 생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화에 적용하는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시야, XR, IoT, AI를 살펴봤는데요. 중요하죠. 이 시야를 충분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지금 사람은 고쳐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성장하고 있는 MZ 세대들을 살펴봤었습니다. MZ 세대 이미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82년도부터 태어나서 지내는 게 M세대, 그 다음에 95년부터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게 Z세대인데요. 또 재미있는 특징을 뭐 다양한 보고서들도 있겠지만 재미있는 특징을 잡아냈는 게 M세대는 베이비 부머 아버지 세대, 아버지 엄마 세대에 대한 반발심으로 나타나는 성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Z세대 같은 경우에는 X세대, 자기밖에 모르는 X세대를 반발하는 관점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특별한 거는 또 다른 여기서 또 짚어야 될 부분은 M세대는 어릴 때부터 스타크래프트, PC 게임을 즐겼던 사람이고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즐기는 그 세대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MZ세대, 사실 이건 게임덕 하면서 게임덕 할 때도 이제 한국에서 MZ세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저희 유저가 다 거의 Z세대? 정도였던 것 같더라고요. 정말 달랐어요. 저희 같은 기존 세대는 sit and listen, 닥치고 앉아서 들어라. 그러고 커리큘럼 센터드,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close book exam, 일단 외워. 인데 이 친구들은 그냥 궁금하면 유튜브 찾아보면 되거든요. 유튜브 찾아보면 뭐든지 많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태어날 때 일상적으로 봐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찾으면 있기 때문에 유연하고 그리고 뭐 그냥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냥 스마트폰 유튜브 검색, 인스타그램 검색 하면 바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세대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세대들이 어떤 부분일까라는 부분을 제가 책에 나는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빨리 포기하는 세대인데요. 빨리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옛날 세대들은 세상이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굳이 기다렸다가 기회를 잡는 게 맞는데 워낙 세상이 빠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빨리 갈아타는 거. 그리고 학습도 쉬워요. 뭐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지고 인터뷰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세계 최고의 구루가 알아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알아서 유튜브에 영상들이 딱딱 올라오는 걸 찾아가지고 이제 새롭게 도전만 하면 되거든요. 이미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MZ세대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전 세 가지로 뽑습니다. 게이머, 디지털 원주민, AI 로봇과 공존하는 세대인데요. 왜 굳이 세 가지로 뽑았을까요? 첫 번째, 게이머. 게이머는 혁신가입니다.
뭐 소프트웨어건 뭐건 하든 간에 뭐 일을 하기 시작해서 퍼포먼스를 내야 된다면 진짜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냥 게임은 즐기는 거예요. 즐기고 재밌게 하다가 뭐 좀 안 되면 어때? 이거 한번 해볼까? 그냥 해봤다가 재밌네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XR 기기도 이미 그 게임 쪽부터 먼저 시작된 부분이고요. 다양한 XR에 관련 IoT 뭐 크게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데 XR 기기 혹은 게임에 붙는 액세서리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것처럼 게임에서 새로운 혁신들이 하나씩 붙어가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MZ 세대들은 게이머이자 혁신가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이 일상인 새로운 세대.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스마트폰 봐가지고 그냥 TV도 그냥 이걸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세대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부분이 스마트폰 넘어가지고요. XR, 오큘러스2 이런 기기들을 딱 세워주잖아요. 하면 안 가르쳐도요. 그냥 알아서 세팅 다 하고 그 다음에 디스코드 연결해가지고 게임도 하고 엄마 아빠 몰래 결제도 하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배워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하면서 즐기면서 이미 습득하고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특히 디지털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디지털은 XIA겠죠. 세 번째, IoT, AI와 소통하는 일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대화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챗도 하는데, 근데 이미 일상에서 챗봇이랑만 벌써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고요. 카카오톡에서 그리고 스마트폰, 스마트 스피커 말씀드렸죠. 알렉사 관련된 부분이고요. LG에서 로봇 많이 하잖아요. 이미 로봇과 함께하는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복과 함께하는 일상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MZ 세대가 이미 XIA라는 부분을 혁신가로서 디지털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이미 AI와 IoT와 소통하는 세대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XIA가 변화시킬 일상, 사회,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드린 건데요. 앞에 잠깐 제가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되게 제 조카가 지금 이제 6살 정도 되는데 얘기하면서 깜짝 놀라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부산에 KTX 타고 부산 간다고 하면 뭘 어떻게 하죠? 자, 스마트폰 끼고 아니면 인터넷 딱 열어가지고 예약하죠. 근데 이 친구들은 스마트폰 드는 건 똑같아요. 딱 들자마자 유튜브를 눌러서 부산 KTX 치면요. 재밌는 부분이 서울에서 KTX 타고 부산까지 가는 영상이 3시간? 그대로 나오고요. 심지어서는 내가 기관사가 되고 싶으면 기관사 입장에서 찍은 뷰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 친구들은 직접 부산으로 KTX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타고 가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진짜 현실처럼 느껴지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부분도 이 책 쓰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야가 변화시킬 일상, 사회, 경제 부분으로 본다면 전 3가지를 뽑았었어요. 생활혁신, 메타버스, 사회혁신, 원격 사회, 경제혁신, 데이터 경제라는 부분인데요. 메타버스 이미 워낙 많이 보편화돼서 근데 사실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분하고 다르게 찝는 부분이 메타버스 이제 위에서 이제 탑다운에서 내려올 때는 뭔가 메타버스 해봐라고 했는데 워낙 현재 상황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여서 뭔가를 하려면 좀 정리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누구나 그냥 기본 세팅은 누구나 아는 부분이죠. 처음 언급된 거는 닐 스티븐슨이 그의 SF 소설인 스노우 크래시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소설에 나왔던 부분은 아바타들이 활동하는 공간. 그 쉽게 생각하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만든 아바타 영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2020년대 이전에 메타버스 이미 한번 이슈가 됐었어요. 그게 세컨드 라이프였죠. 똑같아요. 그때도 부동산 사고 거기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별거 다 했는데 그거 지나가지고 최근 들어서 다시 메타버스가 붐이죠. 근데 메타버스 정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얘기하는 게 이 4가지 시나리오거든요. 엔드 조건 아니고요. 오화 조건입니다. 뭐 보시면 기술 축 그리고 UX 측면인데 라이프 로깅, 가상현실, 거울 세상,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 저의 어프로치는 딱 이거였었어요. 라이프 로깅, 거울 세상 2000년대 초반에 말했던 부분인데
지금도 잘 사용 안 하잖아. 그러면 2020년대용으로 정의하면 어떨까? 라는 관점을 정리를 해보니까 라이프 로깅은 어려서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일상을 디지털에서 기록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뭐냐? 생각하면 그냥 소셜 미디어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거울 세상, 예, 현실 세상을 디지털화 시킨다. 디지털로 복사하거나 투영한다는 건데, 거기서 예시로 뭐 지도를 구글 어스화 시킨 거, 예, 네이버 맵화 시킨 거, 카카오 맵화 시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거울 세상 말고 우리가 쓰는 용어가 있는데?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니까, 예, 라이프 로깅, 소셜 미디어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과거에는 현실이 진짜고 그 디지털이 보안이고 가짜였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에 있는 내가, 현실에 있는 내가 맞다라고 하는 프로필, 예, 증명하는 거였는데, 점점 더 디지털이 일상화되면서, 예, 어떻게 돼요? 현실보다 스마트폰 가지고, PC 가지고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이제는 실질이 보안이 되는 거고 디지털 공간이 내 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인스타그램에 있는 저, 페이스북에 있는 저, 그 다음에 링크드인에 있는 저, 다 저지만 또 다르거든요. 마치 현실에서 예전에 밥 먹을 때 친구, 놀 때 친구, 술 먹을 때 친구, 책 읽을 때 친구, 이런 게 다른 것처럼, 그것처럼 기존에 있던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신원이 나타나는 관점에서 아바타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이미 MZ세대들은 제페토, 랄박스, 게임 등등에서 아바타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메타버스의 한 시나리오는 아바타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말씀드렸죠? XR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XR 기술이 적용되는 공간이라는 메타버스의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고요. 거울 세상, 복제하면 뭐합니까? 쓸모가 있어야지. 어떻게 쓸래? 자동화시키고 진짜 안 해보고도 결과같이 알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 떠오르는 게 없나요? 디지털 트윈 맞아요. 예,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구현되는 공간,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여러 가지 현상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었다는 부분이어서 저도 묶었어요. 보시면 아바타 디지털 속에 나잖아요. 디지털 미, 예, XR 결국 디지털 현실이거든요. 디지털 리얼리티,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트윈. 그래서 메타버스, 저는 메타버스 2.0은 디지털 X라고 재정의 합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이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디지털 미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MZ세대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UX 차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더 확산되는 거예요.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디지털 현실, 지금까지의 스마트폰, PC, TV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화가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 그리고 디지털가 이 확장되는 그 기반이 쫙쫙 깔린다는 부분이어서 결과적으로 메타버스가 뭐냐라고 하면 일상이 훨씬 더 새로운 방식으로 디지털화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레디 플레이어 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보시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예전부터 있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시작된 거다. 어떤 사람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왜 그러냐라고 보면 디지털 트윈 이미 예전부터 기업들이 꾸준히 해왔어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해왔던 부분이 과거부터 미래까지 지향되는 부분이고요. 디지털 미, 뭐 예전 게임에서 있었겠지만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벤트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MZ세대들이 주류로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현재부터 미래까지 관심을 쭉 되는 부분이고요. 디지털 현실, XR, 아직까지 이노베이터 혹은 얼리 어댑터 시장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관점에서 보면 과거부터 진행된 거, 디지털 미 관점에서 보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 디지털 현실 관점에서는 미래에 진행될 것, 이렇게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디지털화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혁신, 원격 사회라는 부분인데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술 환경 변화라는 관점에서 실감 컨텐츠, 초기에 뭐 광고를 많이 했었죠. 오페라나 뮤지컬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 아직까지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 5G의 5가지가 다 된 다음에 기기도 제대로, 그리고 서비스도 제대로 됐을 때 구현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될 때, 그리고 자율, 무인, 물류 배송을 통해서 그냥 집에 앉아서도
예, 코로나 때 이미 겪었잖아요. 내가 슈퍼에 안 가도 집에서 갇혀서도 자가격리하면서도 한 1년은 살 수 있겠다라고 느낀 것처럼요. 그런 부분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도시 집중화의 폐해, 요즘 뭐 집값 등으로 인해서 그 벼락거지나 했을 때 진짜 예, 서울에서 한 뭐 열 몇 평 정도 살 돈이면 예, 지방 가면 한 20평, 30평 널찍하게 살 수 있거든요. 굳이 왜 원격으로 살 수 있으면 예, 대도시 안 몰려 살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 중심이 되면 지금 우리 전반적인 글로벌이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데 예, 실질은 건물 새로 만들고 부수려면 새로 만들려면 기존에 있는 거 부수고 예, 그다음에 자재 다 수입하고 뭐 거기다 이동하고 기름 펑펑 쓰면서 진행되는 건데 가상 공간이면 오늘 느끼신 거잖아요. 그 메타버스 공간처럼 그냥 서버 개발자 그리고 그 개발 플랫폼만 있으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변화가 예, 거주 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일으켜서 저는 그냥 너무 크게이지만 대도시의 해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원격의 일상화 그리고 집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예, 그런 그 기술 그리고 도시화의 폐해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이런 관점 때문에 굳이 예전처럼 빡빡하게 몰려 살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빡빡하게 몰려 산 게 뭐냐면 예, 그 쇼핑센터를 지어도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곳에 지어야 되고요. 극장을 세워도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세워야 되고요. 하지만 예, 이미 그러니까 욕망은 또 별도로 두고요. 기술적으로는 굳이 모여 살지 않아도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그 욕망이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면 굳이 대도시에 모여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아젠다인 스마트 시티라는 부분에서 스마트 외곽, 스마트 농촌, 스마트 그리고 전원 이렇게 될 거고요. 사실 저게 얼반이라고 했는데요. 얼반은 뭐냐면 그 외곽지에 살더라도 라이프스타일은 그냥 도시처럼 살 수 있는 부분으로 점점 더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격의 일상화. 저는 PDVI라고 했는데요. 예, 이 부분이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느껴졌죠. 굳이 가까이 안 만나도 예, 충분히 친밀해진다는 거. 예. 스마트폰 전화하면 친밀해지잖아요. 근데 재밌는 부분이 굳이 모여 안 살아도 됐을 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예,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만나자고 전화가 왔는데 굳이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좀 다음에 보자라고 하는데 만나고 싶은 사람 그냥 만나거든요. 그것처럼 현실 세계도 점점 더 원격으로 코로나19 덕분이기도 하고요. 원격으로 생활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학습하고 예,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19 끝나면 위드 코로나 시대 때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도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하이브리드거든요. 예전 방식과 새로운 변화 방식을 함께 예, 그리고 그 원격 사회에 있을 때 그 편안함이 있거든요. 안정감과 예, 나의 독립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예, 집의 변화. 예, LG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죠. 예, 집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예, 변화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대도시의 해체라는 부분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예, 집을 지금 상황에서 예, 대도시 서울에서 그 모든 것 활동을 할 수 있는 집을 꾸미기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격으로 생활하면서도 널찍하게 나만의 개성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로봇과 함께 그 하는 공간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집이 점점 더 그에 맞춰서 변화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제 혁신 관점에서 데이터 경제인데요. 여기 데이터 경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예, 데이터가 자본이 되어서 가치가 그 매겨지고 거래되는 경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전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화의 원천이 되고 사실 공유가 안 되면 데이터 자체는 독점적인 재화인 것처럼 데이터 자체가 돈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디지털 화폐로 디지털 자산이 이미 거래되고 있고 그게 더 확산될 것이다. 예, 디지털 화폐 저는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예, 뭐 라박스에서 로벅스, 그 제페트에서 잼이 그 유통되고 있는데 MZ 세대 그 서비스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보면 MZ 세대들이 예, 문상, 구글 플레이 카드 사가지고 그냥 그
그 디지털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게 오프라인 재화를 활용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이제 디지털화된 부분이 저거였고, 이미 MZ 세대들은 디지털 자산 충분히 돈 주고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일상화돼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 생성, 전송, 저장, 분석, 활용. 그 예전에 그 경제 교과서 보시면 그랬잖아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 재배부터 밸류체인을 한 것처럼 데이터 관련돼서 밸류체인 관련된 요소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부분을 잘 감안해서 사업 부분을 고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지만 또 데이터 경제에서 고려될 부분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이데이터, 데이터 개인이 데이터 정보 주체로서 통제권을 가진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사업 관점에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데이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진짜 제대로 제값 주고 돈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ROI 생각해야 되고요. 활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잘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 보이는 건 데이터잖아요. 하지만 데이터 뒷단에 있는, 아까 밸류체인도 말씀드렸고요. 뒷단에 있는 밸류체인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건 사실상 하드웨어거든요. 토지, 건물, 사실 기지국 어디다 설치하는가에 따라서 1개 설치할 수도 있고요, 2개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거래가 가능하도록 손에 잡히는 기술인 블록체인이나 NFT 등등을 잘 고려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스마트폰 다음 혁신, 5G와 6G. 5G는 IMT 2020이잖아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그리고 6G는 2031년부터 2040년까지. 제일 재밌는 게 막 로드맵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동통신 기술은 10년마다 계속 5G 안 되는데 5G 가지고 계속 하면 6G 굳이 나올까요? 라고 하는데 그냥 그 2030년 되면 나오고요. 그런 것처럼 그 타임라인이 있는 로드맵에 맞춰서 정해지는 기술 혁신은 시야다. XR, IoT, AI. 근데 재밌는 부분이 메타버스 지금 막 난리잖아요. 메타버스도 어떻게 보면 5G, 제 책에서 말했는데 5G, 6G, 시야, MZ, 그다음 요 부분을 잘 매치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아바타 중심의 UX, 결국 MZ 세대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리고 그 XR 기술이 구현되는 공간이라고 하면 XR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사실 디지털 트윈이 IoT가 기반이 되어 있지만 그 위에서 노는 AI가 본질이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미래 관점에서 빠진 게 결과적으로는 IoT가 있습니다. 그래서 IoT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 5G의 5가지가 완벽하게 구축됐을 때 가능하겠지만, 그게 가능하게 된다면 IoT가 또 새롭게 세상을 바꿀 새로운 혁신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XR, IoT, AI가 그냥 현상만 보시지 마시고요. XR, IoT, AI 그 뒷단에 있는 생태계까지 같이 고민하시고 접근하시는 부분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게 XR 진짜 커지면 누가 돈 벌까요? 이거는 3가지인데요. 판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글로벌리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이 그 엔비디아의 CEO인 황 사장님이거든요. 왜 메타버스를 처음 언급했을까요? 이유가 XR 기기를 구동하는 서비스를 하려면 엔비디아 GPU 말고는 안 되거든요. 그냥 메타버스에서 XR 기기가 퍼져나가면, 예전에 PC 많이 퍼져나가면 인텔이 돈 버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돈 벌고요. 그 다음 메타버스 서비스 뭘로 만들까요? 유니티, 그 다음에 그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거든요. 그냥 이 판을 만들고, 판을 만들어서 만약 그 위에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판을 만들어 놓으면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꾸준히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현상을 보시지 말고요, 뒷단에 있는 생태계까지 보시고요. 향후 미래 사회에서 생활혁신, 메타버스 일상, 사회혁신, 원격사회, 경제혁신, 데이터 경제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다음에 있는 혁신, 그 시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개해주신 이력을 보면 LG 경제연구원에서도 근무하셨는데요. 네. 혹시 LG가 시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언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는지, 더불어서 시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조언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야 관련해서 첫 번째 XR, IoT, AI 기반으로 봤을 때는 이미 AI는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 나가시는 것 같고요. XR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도 제대로 준비된 기업이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XR 생태계를 전체를 보시고요. 여기서 돈을 어떻게 벌고 스마트폰 그 다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에서 놓쳤던 새로운 기회를 다시 한번 확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IoT 관점에서는 이미 두 가지는 이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장 자동화 관점 그리고 가정 관점. 근데 그걸 넘어서 6G 연구소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전체 기기가 연결됐을 때 어떻게 사회가 될 것이고 사람 그 일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고민한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 전략을 짜고 연구 개발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그 시민 그리고 스타트업 관점에서 시야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건 것 같아요. 스타트업은 이미 시장이 증명되고 판이 커졌을 때는 들어가서 할 게 별로 없어요. 기술 개발 속도도 안 되고요. 돈도 안 되고요. 하지만 미리 남들이 2025년도까지는 스마트폰밖에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사람들이 관심 가지기 전에 이미 미리 판을 깔고 준비를 하고 나르거나 아니면 더 큰 회사한테 매각될 준비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